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202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 10세 정년을 맞는 베이비 부모가 올해부터는 80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만큼 현장의 일손은 2020년이 올해는 이 대한민국 인구 흐름이 바뀌는 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일명 5060 세대로 불리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층들의 맏형격인 1955년에 태어난 이 55년생들 70만 명이 올해 65세 노인 세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 은퇴자만 80만 명에 달하고요. 더욱이 올해부터는 이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비롯한 여러 상황들이 우려가 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 노인 진입,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될지 미리 좀 짚어보는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 일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수님? 예,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볼 때요, 65세 인구를 작년 말 현재 이 803만 명으로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803만 명.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노인 인구가 증가된 사람이 38만 명이고요. 네. 예, 또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의 비율은 15.7%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소년은 점점 줄고, 네. 노인들은 늘기 때문에 아마도 인구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고령화의 심화가 계속되고 특히 올해부터는 그게 더 심할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5년생 분들이 특히 노인 세대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저하게 이 노인 인구들이 늘어나는 그런 또 시점이 올해부터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25,648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달에 돌아가신 분이 25,520명이어서 딱 그 차이가 128명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 말은 지난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자연 증가된 사람이 128명밖에 안 된다는 뜻인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뚜렷하게 이 결혼을 미루고 또 출산 아동 수가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이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 이 인구 자연 감소라는 변화와 함께 또 올해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가속화된다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고 참 걱정이 많은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이 인터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의 박정현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18년, 19년 2년 연속 감소를 했는데요. 55세에서 64세 인구는 19년 기준 790여만 명으로 18년 대비 20여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취업자는 528만 명으로 고용률은 66.9%이고요. 이건 18년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 5년간 추세치를 보면 18년을 제외하고 고령자 고용률은 전년 대비 지속 상승 추세였고요. 한편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전체 고용률과 비교해 볼 때 약간은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9년 15에서 64세 인구 고용률이 66.8%였는데 5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0.1%포인트 높습니다. 결국은 뭐 고용률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인식을 정부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실제 노인 인구가 지금 얼마만큼 늘게 되는 겁니까? 그럼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인구 아까 800만 명쯤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진입이 되면 이 베이비 부머 세대만 72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로 합치면 1,500만 명쯤 되는데 또 매년 돌아가신 분들이 한 30만 명 내외 되니까 예. 대략
앞으로 한 10년 동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대개 한 1,200만 명 수준으로 늘어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적지 않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세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는 우리 한국 사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짚어볼까요? 흔히 이제 우리가 노인 문제 하면 노인의 빈곤, 질병, 그리고 할 일 없다는 무의, 고독, 이 네 가지를 노인의 사고라고 합니다. 네, 네 가지 고통, 어려움. 예,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노인 문제 그러면 핵심이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빈곤한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네. 지금 OECD 국가의 빈곤율에 비교해서 한국은 한 3배 가량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또한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늙고 병든다 하듯이 질병이 많기 때문에 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노인들이 이제 할 일 없고 고독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점점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울에 빠지게 되고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짧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요, 특히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고령화되고 또 노인 세대로 편입되면서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도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제활동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측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는 대개 이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대에는 나이가 좀 드신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일손을 그만두는 것은 쉽지 않았죠. 지금도 농촌에 가면 70은 노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도시의 경우에는 노동력을 누군가가 사줘야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경우 같은 노인이라 하더라도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동에 있어서 노인 인구, 고령 인구들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 인구들을 재정적으로 국가의 어떤 재정 부담으로 이 케어를 도움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생산 연령대에 있는 15세에서 65세 미만 사람들이 부양하는 것을 노인 부양기라고 하는데 2017년에는 노인 부양비가 18명쯤 됐는데요. 네.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100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고 노인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활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큽니다. 네,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고령사회 인력 정책과의 박정현 서기관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한번 듣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 결과 등에서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의 개선 없이는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칠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고령화의 심화나 청년층 유입 감소 같은 것들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노후 빈곤이 여전한 상태에서 향후 복지 지출 비중의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과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의 확대 같은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문제의식, 이 부분을 정부도 똑같이 갖고 있는데 해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져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그게 크게 닥쳤을 때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년을 좀 연장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큽니다. 네. 그런데 또 정년을 연장하면 가뜩이나 지금 청년 실업이 문제가 큰데 네. 서로 충돌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호봉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네. 정년 연장이 인건비 부담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우리 한국의 노인의
연령이 7살이 늘었습니다. 네. 그 말은 3년에 평균 1살씩 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수명의 변화 또 건강의 변화를 고려를 해서 순차적으로 늘려주고 또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정년 이후에는 이른바 임금 피크제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임금비 부담도 줄이고 또한 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는 그런 어떤 직업들도 우리가 적극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 노인 세대들도 적극적으로 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청년 세대하고 충돌이 좀 덜 되도록 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실질적으로 이 노인 세대에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생각도 한번 듣겠습니다. 40살에 명예퇴직을 당했는데요. 말이 명예퇴직이지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제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뭐가지 잘린 그런 기분이 있고요. 그게 내가 배반당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경쟁에서 밀려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무슨 좌절감 같은 것도 생기고요. 받아줘야 하지. 이제 쉬는 것도 뭐 이제는 집에 텔레비하고 싸우거나 이게는 말하면 어떤 뭐 우울증 걸릴 판이지 뭐. 좋은 데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가지고 갔는데 전문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 노고령화로 지금 진입하는 세대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노인들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 피크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부 또는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될 어떤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죠. 특히 음식점에 가서 보면 키오스입니까? 이런 것을 네네. 눌러가지고 이렇게 식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부 음식점 특히 뭐 카페 같은 데에서는 핸드폰으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아예 음료 자체를 주지 않는 그런 네네. 매장도 생길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존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도록 어떻게 하면 직업 능력 개발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네. 결국은 우리 나이 드신 고령화되는 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들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저는 네. 이 학교 교육 시스템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네. 현재 우리 어르신들은 대개 일제시대 말에 태어나서 해방과 6.25를 겪은 그런 경우가 적지 않는데 이러다 보니 학령기 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무상 의무 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지금 거의 이제 무상화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도 국가장학금을 타면 거의 국공립대학은 무상으로 다닐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국가가 좀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성인들에게도 좀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가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관련 이야기 국가는 어떤 고민을 그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지도 한번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죠. 그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산율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 작년부터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 및 사회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20여 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계속고용 시스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설했고요. 사업장 내에 고령자 고용을 위한 직무 임금 체계 설계 등과 관련한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를 넘어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촉진이라든가 인적 자원 개발 등에 대해 중장기 방안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교수님이 정부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방향성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이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저는 좀 어렵고 네. 기업이 정말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도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전통사회는 농업, 농촌, 농민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드셔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삽이나 호미를 놓기 직전까지는 네. 생산활동을 했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주지 않으면 네. 이제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과 같은 이런 복지제도를 통해서 젊어서 노후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고령 사회 그다음에 막 지금 청년의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연령보다는 고령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사회 속에서는 이 노동 환경에 대한 방금 교수님하고 이야기했던 개선도 중요하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국민연금이나 이런 이 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나 사회 시스템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강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고령자의 가계부채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 가계부채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자녀들의 결혼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의 어떤 뚜렷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임대 수입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 이게 이제 잘 풀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빚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고민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오늘 하루 교수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해법이 다 나올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이 고령 사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어떤 또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